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서울 용산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고와 관련해 장애계가 코레일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0일 최 씨는 용산역 승강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찾던 중 오전 10시 45분경 목적지의 맞은편 승강장인 사봉 승강장에서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최 씨는 약 3분가량 선로 밑에 방치됐고 3분 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용산역 장애인 추락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용산역에서 최 씨에 대한 피해 보상과 코레일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자 유도 블록과 4번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만 안전요원이 있었거나 CCTV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참변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정정래 영업처장은 현재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다고 설명하고 스크린 도어 설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약 2023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코레일 측에 분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놔둬놓고서 어떤 안전조치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기 안전요원만 있었어도 3분이면 충분히 멈춰 세울 수 있었잖아요. 한편 시각장애인 부모 등 30여 명은 오후 3시가량부터 용산역 4번 승강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약 3시간가량 대치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2014년 올 한 해 화제가 된 주요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역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장애계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시외 이동을 할 때 휠체어 장애인을 가로막는 일반 고속버스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광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애인도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돼야 했지만 지난해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6.4%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시내버스, KTX, 지하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시외 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나마 이게 좀 이동권에서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으로 갈 때는 버스는 전혀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태워주지도 않고요. 올해 장애계는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장애인의 날과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고속버스 점거 농성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고속버스 한 대당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40대의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겠다고 계획했지만 국회 최종심사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백지화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버스 운송업체로서는 수익이 떨어지는 저상버스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 고속버스가 승용차가 많이 생기고 KTX만 아시구나. KTX가 생기면서 승객이 50%가 줄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100% 다 만족시켜주면 정말 우리는 좋은 기업이고 승객도 많이 오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여건이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우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를 지원해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난 8일 시범 도입한 저상광역 2층 버스는 고무적인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이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반면 2년 넘게 이어진 장애 등급제 폐지에는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정부가 장애 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인 판정 도구를 개발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던 장애등급제 폐지. 정부 역시 장애등급제에 대한 폐지에 동감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등급제는 단지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뒤 장애등급제가 맡고 있던 장애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의 체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중요 과제입니다.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긴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장애등급제의 현실적 문제는 이러한 장애등급이 의학적 기준에만 치중돼 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장애등급 2급에서 상급으로 기준을 완화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을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고 송국현 씨는 장애등급을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불이 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28일 열린 제14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해 빠르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대신 장애종합판정체계를 통해 장애인에게 사회환경적 요인과 욕구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종합판정체계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 당사자 간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7일 복지부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올해 장애종합판정체계 추진단에는 장애계 단체가 반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폐쇄적인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올해 또 회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단체가 이전보다 반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교수들과 장애인 단체, 일부 장애인 단체만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안에서 항의한 전문가가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그분 지금 잘렸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는 회의가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장애종합판정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받는 장애 당사자의 의견이 종합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최근 드라마 미생으로 이슈가 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 정부의 종합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35세가 넘는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최장 4년으로 늘어나는 이른바 장그래 법안이 추진되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최장 2년인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3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4년까지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4년 후 정규직 미전환 시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이직 수당으로 지급하고 계약 중 해고되더라도 남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기존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장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되고 기업 여건상 면직된 근로자를 경영 정상화 후 재고용토록 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이외 여객선 선장과 항공기 조종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는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번 안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면서 전 사회적으로 기간제에 대한 보호 강화의 요구가 커진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한 직장에서 원한다면은 좀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고 노사정의는 우선 내년 3월까지 대책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수정 보완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장애 해방을 외치던 1980년부터 1990년대 청년 장애 운동가들의 장애 운동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장애 운동의 초창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386 세대의 장애 운동사가 출판됐습니다.
그동안 386세대 청년 장애 운동가들의 역사는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당시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장애 대중운동이 시작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치열하게 장애운동을 전개했던 청년장애 운동가들과 당시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배의 발자취도 좀 느껴보고 향후 그 후배들이 장애인 인권운동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지금은 대선배가 된 한국장애인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송영웅 변호사 등을 비롯한 청년장애 운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 속에 치열하게 싸웠던 역사 속 그날을 잊지 말자며 서로를 격려했고 앞으로도 소외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4 포항 겨울바다 수영대회가 지난 28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포항시 수영연맹이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열혈 남녀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혹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철인들의 경연장이 됐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겨울바다에서 수영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을미년 새해를 앞두고 계획한 것들을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날 200m 수영에 남자부는 유상현 씨가, 여자부는 이미숙 씨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김동길 씨와 서정민 어린이가 최고령과 최연소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올 한 해 동안 저소득 장애인 가구 115가구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과 거주 환경, 행동 패턴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수혜 가구 만족도는 92.2%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집수리 사업은 1월과 2월 사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CJ E&M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프리 영화는 한글 자막이나 화면 해설 음향이 더해진 영화로 일반 영화 VOD와 동일한 가격으로 홈초이스에서 제공됩니다. 경남 밀양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예방을 위해 복지TV 경남방송과 밀양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9일 복지TV 경남 최병호 대표와 밀양 안전생활 실천연합 장종진 대표가 안전과 복지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2015년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를 위해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2015년도 취약 예정 아동으로 접종 대상은 B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등입니다. 접종은 가까운 보건소나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 중에 하나가 보육입니다. 맞벌이가 많이 늘고 비취업모의 기관 보육도 활발해지면서 미취학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일 것입니다. 사실 요 몇 년 사이 어린이집에 가는 연령이 많이 어려졌습니다. 2014년 현재 만 1, 2세 아동의 70% 내외가 그리고 3에서 5세 연령대에선 90%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돌도 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아기들도 전체의 3분의 1가량 됩니다. 이렇게 일찍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이 보편화하면서 우리나라 영유아의 경우 깨어있는 시간 기준으론 가정보다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진 상황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아이들의 인성과 소양의 틀이 잡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교육과 돌봄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챙긴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하지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갖추고 발전시켰습니다.
2005년 보육교사 업무를 국가 자격증 소지자로 전환한 이후 자격증 발급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어린이집의 설립 및 운영의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보육 공간의 꾸밈, 위생 안전 등 보육의 여러 영역에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국가표준의 보육과정을 제정하여 수업의 질과 내용을 끌어올리는 노력 등에서는 다른 선진국들도 못해본 경험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고 민간시설의 불안정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급식에서의 안전 또는 훈육에서의 신뢰 같은 문제에서도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보육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데 비례하여 혹 가정의 역할이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5년 새해엔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어 보육 선진국을 향한 넓은 문을 활짝 열어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아무 새가 없이 어둡기만 한 세상 동그란 친구가 이리로 오라고 소리냈죠. 혼자 걷는 일 왜 이리 어려운지 물속에서라면 얘기는 다를 수도 있죠. 두근두근 스포츠 내 가슴을 뛰게 해. 다 같이 두근두근 모여서 한계를 넘어가네. 전체 장애인 중 14%인 약 35만 명 정도만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얼마 전 조사됐습니다. 9년 전 첫 번째 조사를 했을 때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인데요. 새해에는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체육활동의 기회가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